2016학년도 A형 22번에서 2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22번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이다. 논지 전개 방식 묻는 문제군요.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실 확인 문제 혹은 추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읽고 풀면 되겠고요. 24번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 라이헨바흐 논증을 확인하고 풀면 되는 문제 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억 니은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본문 다 읽고요. 그 본문 내용 바탕으로 이 보기의 내용을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것이네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6번 A의 문맥적 의미,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군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이 뭔지 설명했고요.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 이게 앞으로 서술이 될 그 화제가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 먼저 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합니다. 먼저 흉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측한다는 것은 그 과거와 미래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흉이 그걸 지적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자연의 일양성,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미래가 과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봐야 아는 것이잖아. 과거와 미래가 똑같다는 자연의 일양성은 우리가 실제로 미래를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경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 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한 문제다. 그러니까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이거는 자연은 일양적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 주장은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고, 서로 뺑글뺑글 도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서로가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바로 귀납의 정당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흉이 바로 요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요게 아까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거죠. 흉이 지적한 귀납의 정당한 문제. 세 번째 단락이요. 귀납의 정당한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귀납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또 지적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네요. 라이헨바흐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일단 일양적일 경우 어떠냐?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일양적이면 성공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이 그러겠죠.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이번에는 반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일양적이지 않다고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그렇죠, 일양적이지 않으니 그 과거의 어떤 판단으로부터도 미래에 대한 타당한 예측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게 귀납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이렇게 되면 귀납이라는 건 좋거나 혹은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라이헨바흐가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흉이 지적한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라이엔바흐는 현실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귀납의 또 다른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미결정성.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는 귀납의 정당한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미결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점이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점을 지나갈 수 있는 곡선은 이런 식의 곡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곡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곡선으로 결정될지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미결정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귀납의 문제는 그 귀납의 정당한 문제였잖아요. 그거를 라이엔바흐라는 사람이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를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귀납의 또 다른 그 논리적 한계로 방금 미결정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그러네요. 확률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커다랗게 두 가지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납의 정당한 문제에 대한 라이엔바흐의 해결책, 그다음에 두 번째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에 대한 대부분 현대 철학자들의 해결책. 이렇게 전개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엇을 관찰했는데 따라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확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80%다, 90%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이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A 예측, B 예측. 이럴 때 우리는 그 둘 중에 무엇이 난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의 예측이 일어날 확률이 80%, B의 예측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90%였다면 B의 예측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타당한 예측이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다. 이렇게 현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서 이 제시문은 귀납이 가지는 논리적 한계 두 가지와 그 두 가지 한계에 대한 각각의 해결책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22번 윗글에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내용 전개 다른 말로 하면은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1번 귀납에 대한 흉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병렬적으로 소개한다고 하면 흉이 귀납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다, 두 번째 어떻다, 세 번째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항목화해가면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없거든요. 틀렸습니다. 2번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했다. 연역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3번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고요. 4번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5번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몇 가지죠? 두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소 방안 몇 가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글의 주제잖아요. 논지 전개 방식
문제는요. 주제 알면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3번. 위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오는 순환 논리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했는데요. 순환 논리 문제 여기 귀납의 정당화 문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게 선험적인 성격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지 관찰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요. 2번 선지.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마지막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그렇죠? 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번 흉에 따르면 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이 뭐죠? 자연의 일양성이죠. 귀납이 정당화되려면 자연이 일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다. 이렇게 흉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5번 선지.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예,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번이요. 라이엔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라이엔바흐의 논증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요것이 세 번째 단락이네요. 1번.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냥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였으니까요. 2번.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쵸? 맞고요. 3번.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쵸?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 다음에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가 각각 경험적 판단, 논리적 판단을 활용한 것이죠. 4번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5번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지 못했죠.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요. 위클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억 니은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틀린 거. 보기.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으로 해마다 10도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기억.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도일 것이다. 니은은 200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0씩 계속 증가했는데 150이다, 200이다. 1년 뒤에 온도가요. 이렇게 기억의 예측, 니은의 예측이 소개가 됐습니다.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 여기 그 귀납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한계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이죠. 그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그렇다면 이 A가 어디입니까?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온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의 입장인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 페이지를 넘어와서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박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10도씩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150도다, 200도다.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의 예측이 있었고, A는 확률 논리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B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그 박스의 내용이었죠. 1번 선지요.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기억과 니은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왜죠? 둘 다 귀납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맞는 말. 2번. A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왜죠? A는 확률 논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확률적으로 기억 예측이 뭐 퍼센트가 더 높겠다. 혹은 니은이 더 높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번.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씨이기 1년 전에 90도씨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기억이 오를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왜요? 그 확률적인 판단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 자료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4번. B는 기억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니은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당연합니다.
왜죠? B는 확률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누가 더 확률이 높다, 뭐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예측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4번 선지 맞는 얘기. 5번 B는 그 전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씨이기 1년 전에 60도씨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니은을 기억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B라는 사람은 확률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낫네 낫지 않네 이렇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이요.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거거든요. 이거 귀납에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 빠져가 이제 미줄진 A거든요. 이것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순환 논리에 빠졌죠. 순환 논리에 빠졌어요. 요런 식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번의 경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2번은요 기운이 빠졌고, 3번은 뭐가 빠졌죠? 다리가 빠지는 거죠. 다리가 빠집니다. 3번은. 4번은 주장이 빠졌습니다. 주장이. 그 다음에 5번은 제품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거 1번이죠.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 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